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역사 학습을 해독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완성 디톡스 동아시아사 반갑습니다. 김철영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강남인강에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사만 계속 하다가 이번에 동아시아사 강좌를 개설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사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재미없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어떤 한국사의 내용을 좀 이렇게 색다르게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좀 새롭게 좀 동아시아사나 좀 세계사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때마침 이번에 선생님이 동아시아사 그리고 또 아마 핵심 완성 디톡스 세계사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의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조금 다른 역사 과목들 중에서 한국사는 어쨌든 필수니까 진행을 하고요. 동아시아사 세계사 중에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세계사 같은 경우는 선택을 했을 때 굉장히 학습의 부담이 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교과서는 조금 이렇게 좀 얇은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다 보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고민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강좌에서 여러분들 내신 또는 수능까지 다 염두에 두고요. 동아시아사 PDF 강좌를 만들게 됐는데요. 별도의 어떤 교재가 있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그죠? 2018학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에 또 신입생 학생들, 요 학생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교과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안에서의 어떤 교육과정 총론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체계와 학습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요. 지금 현재 교과서가 4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종의 교과서를 선생님이 어느 정도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동아시아의 핵심 요소, 그죠? 요런 것들만 좀 전달해 드리려고 강의를 별도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교재가 없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 PDF 파일이나 아니면 선생님 그 자료 같은 것들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동아시아사가 어떤 건지 강좌를 좀 이해하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좀 쉽게 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강좌로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다른 어떤 교재가 선택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기출문제 중에서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정리하실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선별을 해서 많이는 아닙니다. 한 강좌에서 한 3문제 내지는 5문제 사이로 정리를 해서 그날그날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형태의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강좌를 통해서 동아시아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 반드시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형태예요. 왜 새로운 형태냐라고 하면 한국사는 고대부터 즉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 현대까지의 내용이 역사적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맥락적으로 이해하시면 시간의 순서대로 쭉 정리가 돼 있어요. 세계사도 그렇습니다. 세계사도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가 돼 있는데 단지 세계사는 범주가 많죠. 그죠? 유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또 인도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역이 나오고 학습적 부담이 많으니까 세계사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적 부담이 많아서. 근데 동아시아사는요, 크게 보면 중국사, 그죠? 그 다음에 한국사,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 그죠? 그리고 몽골 지역에 있었던 원나라, 그죠? 몽골 지역까지를 포함한 형태의 이 지역사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지역사의 개념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핵심적인 어떤 시간의 범주를 정해가지고요, 그죠? 단원이 지금 5단원까지 있는데 시간의 범주를 정하고 그 범주 안에서의 핵심적인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의 문물 교류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부분만, 역사적 사실적인 부분들만 모아가지고 테마별, 주제별로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서 동아시아사를 도대체 어느 범주까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한국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세계사 학교에서 배우시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통해서 중국사를 어느 정도 좀 체계적으로 학습하신 학생들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아시아사에서
새로운 어떤 교과적인 내용은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국사와 세계사를 하신 친구들은 동아시아사 안에서 내가 새롭게 얻어야 되는, 그리고 새롭게 학습해야 되는 내용은 한 30% 정도 미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동아시아사가 어렵게 받아들여지냐?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시기적 범주를 상정하고 거기 안에 테마별, 주제별로 서술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의 핵심 요소, 그죠? 핵심 요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한 시대에 국한된 형태의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율령이다 그러면 율령 체계에 맞춰진 어떤 그 당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율령 체계와, 그죠? 그런 율령 체계가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돼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이 율령 체계가 나오기 위해서 중국에서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등장했던 제자백가의 유학적 사상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간의 범주를 넘나들면서 동아시아사가 주제별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면 학습을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율령이다라고 하면 그 율령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는 형태로 동아시아사를 전개하셔야 돼요. 아마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강의가 중국사를 먼저 쫙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를 쫙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사 뭐 설명을 하면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학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테마별, 주제별로 이제 학습하는 형태의 강좌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시고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사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사를 한 친구들이 그 앞부분에 그런 내용들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학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역사의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시간의 전개 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순수한 동아시아사적 어떤 문제라든지 동아시아사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들이 등장을 했을 때는 조금 난처하거나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총론에 입각한 내용 체계를 핵심적으로 구성해서 그 내용들을 전달하는 형태의 아주 좀 보편적이고 좀 쉬운 형태의 강의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1강은 오리엔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자연환경과 선사문화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겸해서 별도의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학습 강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바로 그냥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동아시아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뀐 이번에 2015 개정으로 바뀐 동아시아사의 교육 내용에서는 이렇게 5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주제에 따른 소주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009 개정에 비해서 소주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좀 통합된 형태,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다 더 2009 개정보다는 많이 핵심적인 요소들을 좀 더 중요하게 다루는 형태로 동아시아사가 교과서가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이번에 좀 느끼게 됐고요. 자,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단원 동아시아의 역사와 시작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요.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기원 전후 시기의 동아시아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내용 범주 안에서 동아시아의 범주와 학습의 의의, 그 다음에 동아시아 자연환경과 농경과 목축, 그 다음에 선사문화와 관련돼서 구석기, 그 다음에 양서문화, 융산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신석기 문화고요. 자, 그 신석기 문화가 중국에서 등장하는 신석기 문화와 그 다음에 여기 한반도에서 등장하는 한국의 신석기 문화, 그 다음에 조몬 문화로 대표하는 일본 지역의 신석기 문화가 키워드로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등장해서 계급이 발생하고 나서 나타났던 어떤 국가의 성립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그 청동기 시대의 문화적인 특징하고요, 동아시아 지역에. 자, 그 다음에 하상주, 춘추전국, 진, 한으로 연결되는 중국에서 나타냈던 국가의 성립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흉노, 유목민족이죠. 그죠? 북방 유목민족, 그 다음에 고조선 부여 사만이다라고 하는 한반도에서의 국가의 성립 과정과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했던 일본 지역에서의, 일본 열도 지역에서의 동아시아 국가의 성립 과정,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요소로 1단원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대략적으로 선사시대부터 기원 전후를 시점으로 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인구의 이동과 정치, 사회 변동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단원에서 기원 전후까지의 동아시아 지역의 성립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나 다른 세계사와 좀 다르게 바라보는 건 바로 이 인구 이동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중국 지역,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서 중국 지역이나 한반도, 그 다음에 일본 열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민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 동아시아다라고 하는 지역적 범주 안에서의 원래 한반도의 한국 사람, 원래 중국 대륙의 중국 사람, 원래 일본 대륙의 일본 사람은 없다.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전개 과정을 바로 이 시기 때 겪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인구 이동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동아시아의 독특한 내용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방 민족의 이동과 관련된 요 시기인데요. 요거는 대략적으로 기원 전후를 기점으로 한 시점부터 요 단원의 내용이 대충 한 16세기경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6세기경이다라고 하면 대략 한국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조선 전기 언저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다루는 2단원에서는요. 조선 전기 시점까지를 한 번에 묶어서, 그죠? 그럼 중국으로 따지면 대략 한 10세기, 9세기, 10세기가 당나라니까 이제 송나라, 그죠? 고려시대, 송나라면 한반도에 그 고려시대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조선 전기로 넘어간 거의 명나라 시대까지의 역사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핵심 키워드로서 주제별로 서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한 내용들로 지금 핵심적인 요 인구 이동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던 동아시아의 어떤 독특한 국제관계, 조공 책봉 질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시대가 바로 중국의 당나라 시대 때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조공 책봉 체제와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완성되어진 동아시아의 어떤 체제, 법적 질서 체제, 바로 율령 체제, 그리고 불교다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문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로 요 2단원에서 우리가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3단원에서 이야기하는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3단원에서는 17세기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19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어떤 동아시아 지역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17세기 동아시아 전쟁이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임진왜란이다라고 하는 임진전쟁, 그 다음 병자호랑, 그 다음 병자전쟁, 그죠? 요런 전쟁들이 17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적인 어떤 전쟁이었고, 그죠? 이런 전쟁 이후에 나타났던 어떤 변화, 동아시아의 변화와 그 다음에 19세기로 이어지는 어떤 은유통이다라고 하는 형태, 그죠? 은유통이다라고 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사회변동, 바로 이 시기 때 등장했던 어떤 서민 문화의 발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17세기 이후니까 외란과 호란을 겪은 그 이후 조선 후기 시점에 나타나는 변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선 후기 때면 중국에서는 청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면 일본 열도에는 바로 도쿠가와 막부가 있었던 그 시점이다. 에도 막부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에도 막부가 있던 그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정을 해놓고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나던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변화의 내용들을 바로 이런 핵심 학습 요소 키워드별로 우리를 역사를 정리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단원으로 넘어가면 바로 요 단원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렵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시험에서 등장한다 그러면 굉장히 핵심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바로 요 부분이 바로 19세기죠. 19세기 중반에 바로 이제 동아시아에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대략 한 1945년, 그죠?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는 바로 동아시아의 개항기죠. 그래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침략해 들어올 때 각각의 중국,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국제 질서와 근대적인 어떤 변화 내용에 어떤 형태에 대응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요 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키워드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인 부분하고 거의 유사하지만 핵심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은 바로 서양의 문물의 수용입니다. 바로 이 서양의 문물을 수용해서 나타나는 만국공법과 사회 진화론, 그 다음에 신문, 개항장, 조개지, 그죠? 근대 도시, 그죠? 요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동아시아의 어떤 생활의 변화다라고 하는 부분, 바로 이게 서구 문물의 수용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바로 요 과정들도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안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지역적인 범주 안에서의 틀로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오늘날의 동아시아 사다라고 하는 건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동아시아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계사적인 부분, 그 다음에 한국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역사의 시간의 전개 과정 속에 역사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동아시아사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몇 가지 한 3-4개 국가의 어떤 역사를 그대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학습적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사는 각 국가들끼리 어떤 교류 내용, 그죠? 그다음 문화적 접촉, 그다음에 어떤 갈등적 내용, 이런 것들이 핵심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상정했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시고 학습하시면 아마 보다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시거나 어떻게 보면 한 일주일만 해도 2등급, 1등급을 따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과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틀만 좀 바꾸시면 돼요. 하나의 국가에서 시간의 전개 과정이 아니라 동아시아다라고 하는 지역 세계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동아시아를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 구성으로 되어 있는 동아시아의 학습 요소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선생님은 동아시아사를 지금 20강좌, 그죠? 20강좌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좀 쉽게, 그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화 있고 변별을 가르는 어떤 축적인 내용들,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보다 더 혼란스럽게 하기보다는 동아시아사가 어떤 과목인지 소개하고 동아시아의 틀 안에서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주 쉽게 수능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준비해 봤습니다. 선생님의 어떤 강좌의 구체적인 내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요소 중심의 핵심 개념, 그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강좌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학습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제 동아시아사 본격적으로 1단원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20강좌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까 지금 살펴본 학습 요소 중에서요, 소주제별로 따지면 대략 한 소주제가 1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주제별로 한 강좌에서 한 번씩 다루고, 그 소주제가 지나치게 좀 큰 몇 가지들은 선생님이 2개로 쪼갰습니다. 자, 그래서 20강좌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지금 중국사도 다 하고 한국사도 다 하고 그다음 일본사, 베트남 지역도 그다음 몽골 지역까지도 하는데 20강좌 할 수 있을까? 그죠? 바로 그게 핵심 주제별로 역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사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반드시 동아시아 지역적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혹시나 동아시아사 교과서 구성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좀 특이하게 생각되는 거, 중국사는 중국사인데, 그다음 일본사는 일본사인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아시아를 구성하신 분들이, 동아시아사를 교과서를 만들고 구성하신 분들이 전근대, 즉 개항 이전의 시기에는요, 동아시아 지역에 원래 중국 사람, 원래 한국 사람은 없다. 한국이라는 국가 이런 거 없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 안에서 다 똑같이 보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지역, 중원 지역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한반도, 그죠? 한국이라고 안 하고요. 한반도다라고 하는 지역적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라고 하는 지역적 명칭을 씁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 그죠? 그 다음에 몽골 초원 지역, 몽골 고원 지역,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개항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성립된 하나의 각각의 국가적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근대와 그 다음에 그 개항 이후에 나타났던 어떤 국가적인 개념, 국민국가적 개념이 들어오고 나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차이점으로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 바탕으로 해서 동아시아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1단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굉장히 좀 힘들어해요.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동아시아사와 동아시아사, 동아시아의 범위다라고 하는 거. 동아시아다라고 하면 그냥 한중일이다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베트남이 껴있지? 그죠? 그 다음 왜 몽골 고원이 껴있지? 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적 세계다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범위를 지금 첫 번째에서 상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동아시아사를 만든, 그리고 동아시아사를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서 학습하는 의미,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동아시아사를 해야 되는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지역적 범주에서 동아시아사를 이해해야 되는가? 바로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물론 시험에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어느 정도는 동아시아 그 수업을 들으시면서 왜 내가 동아시아를 공부하는지는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자연환경과 생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 동아시아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상정을 해버리면 동아시아사의 어떤 삶의 변화 중에 자연환경, 그죠? 기후와 관련돼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의 고리가 바로 농경과 목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농경과 목축, 그죠? 목축의 연장선상에서 유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겠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안에서 만리장성 이북의 유목 생활을 하는 생활과, 그죠? 그 다음에 만리장성 이남의 농경 생활을 하는 민족의 역사적인 내용이 다른데, 그죠? 실질적으로 한국사를 할 때는 우리가 대다수가 농경 민족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목민족과 관련된 특징을 특별히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동아시아사에는 동아시아사라는 지역적 범주를 놓고 보면 유목민족을 하는 민족들의 생활 습성이 농경민족을 하는 생활 습성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동아시아의 자연환경과 농경과 목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의 생활의 변화 내용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유목민족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발달했는지, 그죠? 그리고 농경민족과의 어떠한 접촉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등장하는 선사문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동아시아의 범위를 상정한 내용들로 여러분 좀 보시죠. 동아시아의 지역적 범위는 동서로는 일본 열도부터 티베트 고원이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그 중국사나 아니면 한국사를 공부하셨다 보면 지도에서 많이 보셨죠. 자, 이 지역 범주입니다. 남북으로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몽골 고원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지역적 범위 안에서의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국가들은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이 이제 대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존하는 이제 민족의 특징을 놓고 보면 한민족, 한족, 흉노, 몽골, 티베트, 일본 민족, 비에 쪽, 그죠? 베트남 쪽에 비에 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요, 한족 이외에 55개의 소수민족이 그 안에 내부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소수민족을 모두 다 포함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죠? 한족으로 그냥 대표되는 형태로 그냥 서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들이 있었고, 이런 민족들이 동아시아다라고 하는 지역적 범주 안에서 어떠한 역사적 전개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동아시아의 문화권, 지금 지역적 범주로 이러한 지역적 범주를 상정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건 동아시아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에요. 동아시아 문화권. 바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어떤 사건들을 접했고, 그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변화가 쭉 이어졌던, 그죠? 바로 그런 지역이 바로 동아시아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형태의 지역적 범주로 상정했고, 바로 그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4가지 요소가 바로 한자, 불교, 유교, 율령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단원에서는 기원 전후까지의 시점에, 선사부터 기원 전후 시점까지의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권적 요소와 지역적 범주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어떤 국가의 성립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자, 그리고 2단원으로 넘어가서 인구 이동을 통해서 과거에 원래 중국 사람, 원래 한국 사람은 없고 동아시아인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인구 이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이주민과, 그죠? 토착민들 사이에 어떤 융합,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적인 어떤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어떤 결속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바로 이러한 4가지 요소의 문화적인 특징 속에 우린 역사는 발전해 왔다. 이게 바로 우리 교과서 2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2단원에서 얘기한 불교의 특징, 그죠? 유교의 내용, 그리고 유교를 바탕으로 한 율령체제의 내용, 바로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날 게 바로 중국의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당나라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2단원이 핵심적으로 서술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학습의 의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동아시아 학습의 필요성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동아시아 각국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국가 간의 문화 교류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그죠? 현재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배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동아시아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문제점, 그죠?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영토 주권, 그 다음에 역사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에 의한 다양한 갈등들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동아시아가 좀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나갈 거면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반드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선 바로 동아시아사다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 범주 안에서의 역사 교육과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동아시아 학습의 유의점이다라고 보면 지역 세계 관점으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이다라고 하는 동아시아 지역 안에서 자, 그래서 근대의 국민국가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까지는 중원 지역, 그죠? 그래서 일본 열도, 그죠? 그다음 한반도 지역이다라고 하는 어떤 지역 명칭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한국사다라고 놓고 보면요, 한국사 안에서 호남 지방, 그죠? 전라도 지역, 그죠? 또는 뭐 충청도 지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건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어떤 역사 가치관을 우리가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나 내용에 따른 어떤 역사적인 의미와 그죠? 그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결과와 영향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기입이 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지필진들이 고민하고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건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가장 객관적으로 서술하자. 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가치관과 그거에 따른 판단은 학생들 또는 그걸 해석하는 어떤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에 통한 어떤 수업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지필진의 의도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교육 내용 안에서 교과서 안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어떤 다른 역사학자가 해석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부분도 이해하시고 동아시아사를 보도록 하죠. 자, 동아시아사의 자연환경과 생업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지형인데요. 서쪽이다라고 하는 이쪽 지역, 바로 티벳 고원이 있는 이쪽 지역은 굉장히 높습니다. 해발이 4,500m입니다. 근데 동쪽으로 갈수록 해발이 1,000m 이하의 어떤 구름 평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역적인 범주 안에서 한반도 지역, 그 다음에 큐슈 지역, 그 다음에 일본 열도 지역이다라고 하고 만주 지방, 그 다음에 라오뚱 지역. 그죠? 랴오어강이 흘러가서 랴오뚱 지역 또는 요동 지역이다, 요동반도다라고도 표현하고 산뚱 지역, 그죠? 그 다음에 요쪽이 이제 양쯔강이 흘러가는 창장강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양쯔강이 흘러가는 요쪽 지방, 그래서 강남 지방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화중 지방이다라고 하면 바로 요 황허강이 흘러가는 요 사이 지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황허강이 흘러가는 요쪽 지역은 화북 지방이다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밑으로 양쯔강 이남 지역으로 보시면 베트남, 북부 베트남과 접해 있는 지역은 화남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 범주 안에서의 특징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자, 기후와 관련돼서는 지금 열대기후부터 냉대기후까지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남쪽, 남중국해에 있던 하이난 섬에선 열대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온대기후는 아까 지역적 범주 알죠? 화중지방, 화남지방, 한반도 남부, 일본 열도까지가 이제 온대기후의 특징을 보이고, 건조기후는 화북 일부 지역, 그 다음에 몽골고원 지역, 이쪽이 이제 건조기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놓고 보면 이제 초원지대다라고 해서 유목생활을 진행하는 그쪽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냉대기후는 한반도 북부, 만주, 그 다음에 홋카이도 지역이 이제 냉대기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적 범주 안에 동아시아사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북서풍의 영향 때문에 그죠? 매우 춥고 그 다음에 건조합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에는 남동풍의 영향으로 무덥고 강수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 속에 생업과 인구입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800mm, 연간 강수량 800mm 이상인 중국 남부와 일본 큐슈, 그 다음에 베트남 지역, 그죠? 이쪽에서는 농사와 관련돼서, 농업과 관련돼서 벼농사를 진행해요. 벼농사. 그리고 벼농사가 너무 잘 돼서, 그죠? 이기작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기작은 1년에 벼를 2번 수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벼를 2번 수확할 정도로 날씨가 좋고, 그죠? 날씨가 좋고 강수량이 풍부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한반도 중남부, 그 다음에 중국의 화중 지역, 일본 혼슈 지역이다라고 하는 건 벼농사가 진행된다. 벼농사가 진행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수량이 400mm부터 800mm 요 사이에 오는 한반도 북부, 중국의 화북 지역, 만주의 그 남부 지역, 그 다음에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은 이쪽은 밭농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밭농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밭농사를 진행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축을 진행하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목축을 진행해서 주로 가축을 많이 사육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목축을 진행하는 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강수량이 400mm 이하인 만주 일부 지역하고 그다음에 몽골 고원 이쪽 지역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농사를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하는 지역이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지역적 특징 때문에 생업이 그죠? 농업 지역과 그 다음에 유목 지역으로 구분이 된다. 이게 동아시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인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산량이 풍부한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겠죠. 그래서 중국의 화북과 강남 지방 이쪽에 인구 밀집도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티베트 고원이나 몽골 고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기가 그죠? 그렇게 편안한 환경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형태의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농경과 목축이다라고 하는 어떤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벼농사다라고 하는 거, 동아시아 지역에서 벼농사다라고 하는 게 바로 기원전 6000년경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때가 신석기 시대예요. 기원전 6000. 동아시아 지역의 신석기 시대, 신석기 문화는 기원전 1만 년 전부터 대략 한 8000년 언저리부터 동아시아 지역에서 신석기거든요. 그럼 6000년 경이 신석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사안에서는 그 벼농사다라고 하는 건 청동기 시대 이후에 진행이 돼요. 하지만 동아시아사 안에서는 벼농사가 신석기 때도 진행이 됐다. 어느 지역에서? 바로 창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도나 아니면 교과서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이쪽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황하강 쪽에 황허강이 흘러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밑에 양쯔강이 있으면 이 양쯔강 중하류 지역부터 벼농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바로 이쪽 산동반도를 통해서 이쪽 한반도 지역,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이렇게 일본이 있겠죠. 일본 열도 지역으로, 그 다음에 이쪽 양쯔강 이남에서 바로 이쪽 일본 열도 지역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화살표의 모양, 전파되는 화살표의 모양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벼농사의 전례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000년경 신석기 시대 때 바로 양쯔강, 창장강 중하류에선 벼농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동반도 지역을 통해서 한반도로 전래가 되었고 한반도에서 다시 규슈 지역으로 즉 일본 열도 지역으로 전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벼농사 기술은요 굉장히 좀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기술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진 어떤 집단이 같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벼농사의 전파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야. 자, 밭농사다라고 하는 건 기원전 8000년경 대략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 수수, 그죠? 그 다음에 뭐 기장, 그 다음에 콩 같은 어떤 일반적인 밭작물들을 우리가 생산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농경입니다. 농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농경이다라고 하는 거의 특징. 농경이다라고 하는 거의 특징.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한 곳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수확되는 것들을 우리가 수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착 생활이다라고 하는 특징. 그래서 농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은 정착 생활이다. 자, 그리고 요걸 그 농사를 지으려면요, 그죠? 물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저수 시설 같은 것들, 수리 시설 같은 거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확을 할 때 일시에 수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어떤 노동 조직을 형성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동 노동 조직이 발달하는 형태가 바로 요 농경 문화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농사를 짓는 것, 벼농사든 밭농사든 바로 누구의, 그죠? 자연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로 땅, 그죠? 땅을 어떻게 보면 좀 신성시해 가지고 진행하는 지모신앙, 그죠? 땅을 어머니처럼 해서, 그죠? 지모신앙이다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신앙적인 요소, 그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면 중앙집권적 어떤 국가의 형태로, 그죠? 권력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형태, 그죠?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어떤 계급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서의 어떤 정치 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중앙집권적인 형태의 어떤 틀을 보이는 게 농경 지역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목축 지역의 특징을 좀 보죠. 자, 목축은 조금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방목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방목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키워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하면서 가축을 키우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계절별로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형태가 바로 유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바로 이 유목 생활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유목 생활에 좀 집중을 해서 동아시아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유목 생활이다라고 하는 건 계절에 따라서 생활 터전을 이동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가축을 키우는 목축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가축이 먹을 수 있는 풀을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절별로 이쪽에서 우리가 정착을 했다. 근데 이쪽에서 풀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또 풀을 지어 그 초원지를 따라서 또 계절별로 이동하는 게 바로 유목생활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을 못 해요. 자, 그러니까 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집을 짓냐? 바로 이동식 가옥이다라고 하는 바로 게르의 형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텐트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런 게르의 형태의 텐트를 지었고 실제적으로 유목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땅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에서 풀을 먹고 자라는 가축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축, 바로 이 가축의 유제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생필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축의 가죽, 그 다음에 털, 그 다음에 뼈, 심지어 힘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동식 가옥, 게르를 만들거나 아니면 옷을 만들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생활에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는 가축의 배설물까지도 연료로서 사용을 하는 형태가 바로 요 유목 생활의 어떤 생활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목 생활에서는 부족장의 권한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의 리더인 부족장의 권한이 강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족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장이나 등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에 탈 때, 그죠? 안장, 그죠? 그 다음에 등자다라고 하는 그 발을 딱 고정시키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사용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바로 그게 사용되고 나서는 안정적으로 말 안에서 달리면서 활을 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투력이 증가하죠. 이런 것들이 남쪽의 농경민족에겐 굉장한 위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장과 등자를 사용하는 바로 이런 유목민족들의 어떤 특징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농경민족과의 접촉안에서 굉장한 위협이 된다, 위협적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게 동아시아의 어떤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개 교과서에서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바로 요 내용이에요. 농경민족과 북방민족의 어떤 접촉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한반도가 아니라 그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죠? 그럼 북쪽 지역이 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북방 유목민족들이 농경민족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때 북이다라고 하는 중국 대륙에 이제 국가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금, 원, 그 다음에 청이다라고 하는 국가들이 형성이 되는 요 시점이 희한하게도 어떻게 보면 농경민족과 북방민족 사이에 그러니까 즉 대륙의 그죠? 온도가 기온이 하락했던 시점. 그때 유목민족들이 밑으로 많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점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후와 연관지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생활적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경과 유목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동아시아의 어떤 자연 환경과 관련된 특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의 선사문화 어떻게 보면 여기가 그죠? 모의고사나 그죠? 시험을 보시면 수능이나 이런 걸 보시면 그냥 1번 문제입니다. 동아시아의 선사문화가 1번 문제.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 특징적인 유물 어느 지역의 특징인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때 특징적인 유물 어느 지역의 특징인지 이걸 나타내는 게 거의 그냥 계속 1번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과 관련된 어떤 직접적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전까지 설명해 드린 건 동아시아의 어떤 과목적인 부분의 이해, 그 다음에 앞으로 동아시아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지역적 범위 안에서 유목민족과 그 다음에 농경민족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동아시아의 선사문화와 관련된 부분,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류가 등장한 건 대략 한 기원전 170만 년 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동아시아사에서 이제 20만 년 전쯤 되면 동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 인류가 좀 거주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요. 그래서 중국의 시어우두, 그 다음에 우리 상원, 검은모루 동구, 그죠? 그 다음에 연천 지역의 전곡리 유적,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20만 년 전 언저리, 이때쯤 만들어진 어떤 구석기 인류
유적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만 년 전쯤 되면 이제 현생 인류가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현생 인류로서 베이징인, 그 다음에 산딩둥인, 그죠? 산딩둥인. 자, 그 다음에 뭐 흥수아이, 한반도에서 흥수아이. 그 다음에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입니다. 오키나와 지역의 미나토가와인. 요쪽이 어떻게 보면 좀 현생 인류의 출현과 관련된 내용이다. 어쨌든 동아시아 지역의 구석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구석기인들의 어떤 구석기 문화의 특징. 이건 여러분들 별도로 한국사나 아니면 세계사에서 학습을 하셨으면 일반적으로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시면 구석기 문화, 뗀석기다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동생활이다라고 하는 어떤 채집각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돌을 그냥 집어 던졌다가 돌이 깨어진 내용을 보고 깨어진 조각을 보고 좀 날카로우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형태, 바로 이게 구석기 시대다. 그래서 한국사에서도 이야기하는 어떤 주먹도끼,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하나의 도구로서 여러 개 사용하다가 이제 점차 도구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 형태, 그죠? 그러다가 대략 한 기원전 1만 년쯤 되면 한반도의 어떤 기후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그 지구 전체적인 기온이 이제 올라갑니다. 기후가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황해, 그죠? 그 다음에 동해 요쪽 지역에 물이 차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중국 대륙과 이제 한반도가 분리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 속에서 이제 기후가 올라가다 보니까 작고 빠른 동물들이 이제 등장하고, 그런 작고 빠른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화살이라든지 뭐 작살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그 잔석기다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도구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은 한국사나 세계사에서 배우신 학습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동생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채집을 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에 과일, 그죠? 과일이나 아니면 뭐 동물 같은 거, 물고기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지면 그냥 또 먹을 것들을 타다서 이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동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한 10여 명에서 요 정도의 사람들이 그냥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주한 지역은 동굴과 바위그늘, 이쪽 지역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석기로 넘어가면 신석기의 가장 큰 핵심적인 특징은 그냥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경과 목축의 시작.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 곳에 정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활의 전반적인 변화를 신석기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농경과 목축의 시작을 바로 정착을 한다,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움집을 짓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정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 전반적인 어떤 생활의 변화, 그죠? 정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 곡식이 생산되면 생산된 곡식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토기, 그죠? 자, 그 다음에 농업을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어떤 신에게 어떤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상물에게 좀 빌죠. 그러니까 원시 신앙 이런 것들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옷도 이제 만들어서 입는 형태의 원시 수공업 이런 것들이 다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신석기 시대 때 어떤 전반적인 특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신석기, 동아시아 지역의 신석기 유물이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거, 그죠? 대표적으로 토기죠. 토기. 그러니까 토기를 보시면 돼요. 토기. 신석기 시대는 토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지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신석기, 동아시아 각지의 어떤 신석기 문화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가다라고 하는 요쪽 지역은 요쪽에 요렇게 랴오허 강이 있어요. 랴오허 강. 다른 말로 뭐 요하강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쪽 지역에 나타났던 문화는 홍산 문화다라고 해요. 홍산 문화. 그래서 가다라고 하는 지역은 홍산 문화의 어떤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다라고 하는 지역, 요게 지금 이렇게 강줄기가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강줄기, 요게 황허강입니다. 황허강 요쪽 지역에서 보시면 양사오 문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사오 문화다라고 하는 게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지역이다라고 하는 이쪽 지역은 양사오 문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별도로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선생님이 언급해드리면 바로 이쪽 지역. 이쪽 지역이
바로 산둥 지역 있는 이쪽 지역, 그러니까 황하강 하류 지역입니다. 황하강 하류 지역 이쪽이 바로 다원커우 문화다. 다원커우 문화다라고 하는 형태의 지역이고요. 바로 이 양사오 문화와 다원커우 문화가 신석기 후반쯤에 같이 연합되어서 나타나는 문화가 바로 룽산 문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룽산 문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 지역은 이쪽이 여러분 그 양쯔강 이렇게 흘러가면 양쯔강 하류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쯔강 하류 지역은 허무도 문화, 허무도 문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반도 지역은 그냥 한반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반도 지역의 신석기 문화, 한반도 지역의 신석기 문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 지역은 여기 일본 열도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서는 새끼줄 모양의 무늬의 어떤 굵은 새끼줄 무늬의 어떤 토기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그걸 조몬 토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몬 문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 지역은 조몬 문화. 자, 그 다음에 바 지역, 이쪽 지역은 베트남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북부 지역의 풍웅우엔 문화다라고 하는 거. 풍웅우엔 문화. 이런 형태의 신석기 각지의 동아시아 지역의 신석기 문화가 이제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고, 바로 이런 문화적인 어떤 문화의 명칭이죠. 이 명칭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서 나타난 대표적, 발군대 대표적 유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바로 이어서 요 유물들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많이 기출되었던 내용들을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파악하셔야 되는 내용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과서를 통해서 좀 더 보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죠. 홍산 문화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랴오강 지역의 홍산 문화. 요 홍산 문화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 여신상입니다. 그래서 얼굴, 그죠? 얼굴 형태의 얼굴이 딱 나타나 있던 이 여신상, 그죠? 여신상의 모습을 여러분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형태의 어떤 토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 기하학적인 형태의 토기, 그 다음에 홍산 문화에서는 옥기가 유명해요. 옥기. 그래서 대표적인 옥기가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는 표현을 안 했는데요. 용 모양의 옥기가 있습니다. 용 모양의 옥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옥을 가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이쪽 지역 문화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신의 얼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신 숭배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형태의 어떤 토기, 그죠? 이런 것들이 원통형 토기 이런 것들이 홍산 문화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 지역은 이쪽 지역이죠. 그래서 양사오 문화다라고 했습니다. 양사오 문화의 특징은 이게 양사오 문화예요. 양사오 문화에서 등장했던 채도. 약간 붉은빛의 어떤 색깔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토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채도의 토기가 양사오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간 좀 둥구스름하게 해가지고 요 밑에 이렇게 발이 달려 있는 형태, 바로 요게 다원커우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이 돼요. 다원커우 문화인데, 다원커우 문화는 원래는 붉은빛을 띠는 홍도였다가 흑도의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흑도의 형태로 발전을 하고, 결국 양사오 문화와 다원커우 문화가 같이 합쳐지면서 실질적으로 신석기 후반에는 바로 이쪽 황허강 유역에서는 룽산 문화가 등장한다. 룽산 문화가 등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룽산 문화가 등장한다 라고 하는 거고, 룽산 문화의 대표적인 어떤 토기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의 토기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룽산 문화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지역은 이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양쯔강 하류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은 실질적으로 기원전 6천년경, 그죠? 이때쯤이 이제 신석기 시점인데 이때도 쌀농사가 진행됐던 지역이에요. 벼농사가 진행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풍부한 형태의 어떤 자원,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허무드 문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무드 문화의 대표적인 어떤 특징은 바로 이렇게, 그죠? 개나 돼지 모양, 그죠? 지금 뭐 돼지 모양 같은데요, 그죠? 개나
대지 등의 어떤 가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토기에 담겨 있는 형태, 그죠? 이런 형태가 바로 허무드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축과 관련된 어떤 목축이 같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걸 추측할 수 있고요. 바로 이 허무드 문화가 나중에 좀 더 발전하면 량주 문화의 형태로 가고, 이 량주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면 옥기입니다. 옥기. 옥으로 만든 그릇,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량주 문화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요거. 뭐 여러분 나 지역 하면 한반도 지역이고, 한반도의 대표적인 토기 하면 신석기 문화의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그죠? 그 다음에 뭐 덧무늬 토기, 대표적인 어떤 한반도 지역의 신석기 문화의 특징이고요.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의 특징은 구릉지 지역에 움집을 지었다. 그리고 정착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형태의 특징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한반도 지역에서는 요 신석기 시대 때 아직 쌀 농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나, 그죠? 기장 같은 것들을 생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마 지역 하면 일본 열도 지역인데, 이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특징이 바로 지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굵은 새끼줄 모양으로 막 이렇게 무늬를 넣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조몬 문화다. 조몬 문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몬 토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굵은 새끼줄 무늬를 조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일본에서. 그래서 조몬 토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쪽 그 일본 열도 지역에서 나타난 신석기 문화는 농경보다는 사냥이나 어로, 그죠? 채집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돼서 강가나 해안가 중심에 이제 움집이 지어지고 정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일본 열도에서 나타나는 신석기 문화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바 지역이 바로 베트남 북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지역에 보면 홍강 근처에서 원래는 호아빈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호아빈 문화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하면 요게 초기 간석기의 모습이에요. 즉, 그래서 신석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죠? 어떤 구석기 말쯤 되는 어떤 문화입니다. 이게 호아빈 문화. 그리고 이 호아빈 문화가 발전되어서 바로 풍웅우옌 문화다 라고 하는 베트남 북부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풍웅우옌 문화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이 돌림판 모양의 이렇게 정교한 무늬의 어떤 요 토기가 바로 대표적인 토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지역에서 등장했던 이 토기와 대표적인 어떤 특징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나타난 신석기 문화의 유물인지, 그리고 그 유물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정도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기출 문제로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 시대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2015년 3월 평가원 문제고요. 자, 뭐뭐뭐 시대 동아시아 지역의 토기. 자, 한반도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그죠? 신석기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일본 열도에 출토된 조몬 토기죠. 대표적으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르시더라도요, 그죠? 토기다라고 하는 게 등장했다 그러면 동아시아 지역의 신석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움집을 짓고 생활하였다라는 일반적인 내용,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다. 문자는 어떻게 보면 문명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세계사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청동시대 이후다라고 보시면 되고, 쇠를 댄 농기구로 밭을 경작하였다. 쇠를 가지고 만들어진 철기의 철제 농기구의 모금입니다. 이거 중국사에서만 놓고 봐도 춘추전국시대, 한반도에서만 놓고 봐도 삼국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고인돌은 대표적으로 한반도에서 등장하는 청동기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이죠. 자, 주먹도끼 등 뗀석기를 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요건 구석기의 대표적인 특징을 나타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그닥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동아시아사적인 어떤 대표적인 특징점들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밑줄 친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요건 2016년 3월, 그죠?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 전시실에는 동아시아 선사시대 윤리였던 베이징원인과 미나토가와인, 요거 구석기 시대 때 현생 인류와 관련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봤는데요, 그죠? 자, 그래서 인의 복원 모습과 그들의 생활 모습을 알려주는 유물이 전시되었다. 그들의 생활 모습은 즉
구석기인의 생활 모습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토기를 제작했다 신석기죠. 뗀석기를 만들었다 이게 구석기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자 그리고 곡물을 저장했다 경작했다 이건 신석기 그죠. 농경의 시작이니까 고인돌을 축조했다 청동기 청동북을 사용했다 청동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청동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2번으로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좀 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1단원은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의 어떤 특징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 지금, 선사문화, 그죠? 신석기 시대와 관련된 내용의 선사문화, 구석기와 신석기의 특징,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다음 강의 때는 국가의 출현과 발전이다라고 하는 발달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청동기 문화와 함께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험에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해독하자 반드시.